집주인 DSR에 전세대출 포함을 거론됐다. 문제는 뭐냐, 전세대출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 그러니까 역전세가 나고 전세 사기가 막 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매매를 자극한다는 이 단점만 부각되면서 규제 대상으로 돼가는 거죠. 이런 상황 안에서 임대시장은 어떻게 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출한도 3억 원, 5억에서 줄었죠. 전세금 하락 요소입니다. 고정금리 전환되는 거 있죠. 이것도 이자 부담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전세 여력이 좀 적겠죠. 그리고 DSR 산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원리가 됐건 뭐 이자가 됐건 이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세금이 하락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전세 보증 비율이 축소되는 거, 이 세입자의 대출금이 하락을 하죠. 지금 현재가 전세금의 80%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10억이다 그러면 8억 안에서 90%, 7억 2천을 해주던 거에서 6억 4천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출 심사를 볼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 비율이 축소가 됐다는 뜻은 결국 전세 대출금이 내려가고 이자 부담이 올라갔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전세금 하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DSR 포함은 전세 대출을 받는 사람이 오면 안 되니까 가격을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전세를 주지 않는 겁니다. 매도해 버리거나 아니면 전월세로 전환하거나. 이게 왜 무섭냐면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단지 2년이 4년으로 늘어난 것 뿐이잖아요. 그것 뿐인데도 전세 매물이 싹 사라졌고 매매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임대인들이 지금 전세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전세를 내리기보다는 시세보다 약간 낮게 반전세로 바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당장 다음 달에 나가야 되는데 전세금이 내려가는 걸 기다릴 수 있나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세 대출 못 받아. 그럼 내가 월세로 물건을 가던가. 근데 월세는 전세보다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눌러 앉으면서 그냥 그 물건은 안 나오고 반전세로 전환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건이 실종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현재 상황에서 반전세가 서로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어찌 보면 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된다고 하면은 전세금이 뭐 하락을 할까요? 아니죠. 다 실거주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건이 하나 사라지는 거죠. 전세 물건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갭 끼고 한 채 사고 나는 조금 더 싼 곳에서 월세나 전세로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더 상급지에 집을 사놓잖아요. 상급지의 물건들이 하나가 잠기는 거예요. 매매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면서 가격이 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전세가 또 올라가는 악영향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열심히 폈잖아요. 이게 월세 비율이에요. 이때는 65대 35잖아요. 지금 완전히 반대로 됐습니다. 이미 월세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서울시 전세 지수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임대차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요거를 배제하고 보면 전세 물가니까요. 이렇게 쭉 그냥 물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아까 M2가 올라간 것처럼 현재 전세는 세입자들은 갱신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보다 전세 금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근데 신규 계약들은 약상승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도 보이잖아요. 팍 튀진 않아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대출을 규제하는 거에 따라서 전세 금액이 올라가는 거는 막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세 상승 속도를 막는 거지 상승 에너지를 더 응축시킨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어제를 시행을 했었잖아요. 지난 5년간 토어제 시행을 잠산대청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동네에 저희가 토어제를 했었잖아요. 그 토어제가 해제된 이후에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수요가. 그런 것처럼 이 전세는 물가와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와서 그냥 못 가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내가 거기 진입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일순간에 수요는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토어제를 통해 가지고 수요 억제책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에너지는 더 많이 응축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27년 초부터는 갱신권 사용이 종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22년 상반기까지 가격이 높다가 하반기 때 슬슬 가격이 이렇게 꺾이면서 1분기까지 팍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럼 23년부터는 전세가가 싼 거고 23년 초에 들어오신 분들은 25년 초에 재계약을 하셨을 거고 그러면 그게 2년 사이클이니까 27년 초부터는 싼 전세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셋값이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임대인들은 전세 대출로 인해서 본인의 이제 레버리지가 이슈가 되면은 반전세를 하거나 월세로 대거 전환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임대 공급이라는 전세 순기능은 약화가 되는 거죠. 특히 전세 공급은 진짜 거의 끊기다시피 할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은 전세 대출 금리랑 월세를 비교를 합니다. 이자랑 월세랑 비교해가지고 유리한 곳으로 갔는데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월세 가야죠. 전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이 귀해지면서 폭등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라는 상품이 희귀해졌으니까요. 전세를 여전히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월세가 너무 아깝고 난 대출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전세 이용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전세랑 월세 전환 비율이 전세 가격에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월세도 폭등이라는 그런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가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이 월세가 글로벌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쌉니다. 집값 대비해서도 월세가 싸요. 그 이유는 저희가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월세가 서울이 370만 원이에요. 뉴욕은 넘삽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월급의 50~60%를 주거비로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세가 계속 잡아주기 때문에 월세가 상당히 싼 상황이죠. 그 상태에서 월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기업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다주택 나쁜 놈들이 욕심을 발휘해가지고 내 피 같은 돈을 훔치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대기업님들 한번 들어와 보시면 또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임대가 거의 없죠. 회사들 입장에서는 월세가 돈이 돼야지 들어오는데 월세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할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월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대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아주 좋은 데를 할 거예요. 아주 좋게, 아주 비싸게.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프리미엄 월세 시장이 열리겠죠. 그러면 걔가 상방을 뚫어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해처모여 하겠죠. 위로 쭉 내려오겠죠. 월세가 올라가는 순간 임대주택에 투자가 들어올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월세가 상승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득을 봐야 되니까요. 지금 집주인들은 이득을 덜 봐요. 전세 때문에요. 근데 전세는 왜 이득을 덜 보죠? 세입자분들한테 무이자로 주는 대신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 비용을 낮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 사이에 니즈가 많았던 건데 기업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대기업은 지금 민간 임대 사업자들과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입자들한테 이득을 얻는 그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 같은 투자자들도 만약에 내가 월세밖에 못 준다고 하면 투자자도 그게 좋지 않아요. 초기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좋든 싫든 월세도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 규제를 다 배제하고 나서라도 공급이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승하는 거는 그게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그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입장에서는 그냥 한 채 정도 그냥 가져가는 게 최소 위험을 해지하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월세 부분에서요. 그리고 투자자는 진입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진입하잖아요. 진입해놓으면 이건 꽃놀이 팹니다. 왜냐면 DSR 이거 한 번에 적용하잖아요. 이게 실행되는 순간 물건이 확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기존 보유자들은 DSR형을 받긴 받더라도 소프트 랜딩을 해줄 겁니다. 최고 대출처럼. 사회적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간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전세금을 녹이면서 자연스럽게 전세, 반전세, 월세로 진행이 되겠죠. 혹은 전세 금액을 아예 안 올려도 돼요. 예를 들어서 23년, 24년에 전세를 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지금 시세보다 1, 2억이 낮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전세금 안 올리면 되잖아요. 이건 규제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플레와의 싸움이에요. 그냥 돈의 양이 늘어나는 그런 게임이는 거죠. 전세가 올라가는 거는. 인위적으로 누른다고 하더라도 그 인플레는 언젠가는 반영이 돼요. 지금 금값이 10년간 여기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32,000원, 6만원 사이에서 15만원 됐습니다. 금 이렇게 올랐습니다. 10년간. 비트코인이 좀 눈물 나는데 1년 사이에 7,200에서 1억 6천이 됐습니다. 제일 투자 원칙이 뭡니까? 싸게 사라. 싸게 산다는 건 뭐죠? 가격만 맨날 보라고 하잖아요. 가격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가격이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가치를 보라는 거예요. 좋은 곳에 거주하려는 가치가 전세의 가치거든요. 그리고 전세와 월세는 내가 2년간 한 방에 돈을 낼 것이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낼 것이냐의 가치를 빌리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그 가치는 정해져 있어요. 설령 이런 규제나 대출로 인해 가지고 어느 순간 억눌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가치는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투자할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투자자의 본질이자 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이런 전세대출 규제가 없었다고 해서 미래에 이 방법이 통용되지 않을 거라는 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성공하겠다는 게으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냐보다는 내가 결국 이거를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냐 보시는 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